네, 어벤져 전략회의 7월 12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수원지법이 조금 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1심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법정 구속은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다음에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 회사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은 따로 또 받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9년 6개월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만 이번에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제 선고를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이 구형이었는데요. 네. 그 원래 구형 그대로 했네요. 예, 구형보다는 조금 그 깎아주는 게 네. 일반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냥 구형 그대로 선고를 한 것 같고요. 그 3년 6개월이라고 해도 각각의 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네. 이게 징역 2년이고 구형했던 게 음흠. 그다음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 같은 것들이 1년 6개월이었는데 네. 아마 그대로 다 이제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요 소식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두 번째 아이템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성태 회장의 혐의 중에서 중요한 게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난번 이화영에 대한 이제 유죄를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보면 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 두 차례 통화를 했다. 이런 사실이 있어요. 네네. 과연 그게 어떻게 이번 선고에서 판단을 내려졌는지,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과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는 이화영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둘 다 이 아주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뭔가 뭐 돌려가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이 선고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가 사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구형이 너무 작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은 15년이 구형이었을 거고 9년 6개월 선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 이화영은 15년인데 왜 김성태는 3년 6개월밖에 안 되느냐?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네. 원래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돈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엄하게 처벌받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돈을 준 사람하고 같이 볼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징역 몇 년이 떨어지느냐, 법정 구속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건 뭐냐면 판결 이후에 설치된 내용이에요. 네네. 그 내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추단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그 판결문에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수사할 때 기사로 나온 것하고 그다음 공소장에 나온 것하고 판결문에 나온 것하고 내용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의 그 대북 사건 그다음에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는지가 이번 김성태 판결 통해 가지고 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이따 구체적인 이제 이 판결문 내용이 나오면 제가 네네. 좀 더 심층 깊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혹시 MBN 토론회 보셨나요? 아마 조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뭐 밤잠을 설치까지 정말 너무 열이 받아서 뚜껑이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봤던 그 사람 맞나? 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대구에서 또 합동 연설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또 분석을 해 보겠지만요. 제가 오늘 이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저장돼 있지 않는 전화번호인데 문자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이현종 위원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정책으로 함께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진정한 우파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할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도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강력하게 싸우셨던 우파 스피커 아니셨습니까? 왜 한동훈 후보 속을 모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할 여당 당대표는 필요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방송을 지금은 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혁진 변호사나 저나 저희 어벤져스 모두가 다 정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습니다만 지지율이 20%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로 그냥 3년을 가면 다음 정권이 창출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0.73% 차이로 겨우겨우 우리가 이겼습니다. 총력전을 펼쳤는데도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유권자 지형이 이제 보수에게는 점점 더 불리하게 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요 4년마다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100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그 100만 명 중에 상당 부분이 저희 보수 지지자들입니다. 바로 보수 지지자분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은 그렇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매일같이 텔레토비처럼 모여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하면 그게 될까요? 정권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뒤에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 상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통령이 그냥 하는 대로 다 잘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계속 지고 있는데 축구 경기에서 계속 골을 먹고 있고 우리 스트라이커는 힘도 못 발휘하고 있고 우리 수비진 다 뚫렸는데 경기 잘하고 있다. 박수 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선수들에게 좀 더 힘을 줘야 되고 또 새로운 공격수를 넣어줘야 되고 그래야 후반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전반전에 거의 뭐 5대 0입니다. 자, 5대 0이라는 이 점수를 갖고 있는데 우리 뭐 지금 공격수는 그냥 공격도 못하고 있고 수비는 다 뚫렸고 뭐 이 후반전 되면 자칫하면 콜드 게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죠? 그냥 잘한다. 아이고 감독님 잘하십니다. 선수들 잘합니다. 박수만 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고 전략을 바꿔야 되고 선수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 경기를 이겨야 다음번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넌 좌파야. 저한테 좌파 욕 뭐 하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좌파인 사람이 우파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 아마 제가 살아온 흔적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 좌파라 그런다.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가 좌파다? 그럼 세상 사람들 거의 다 좌파일 겁니다. 예? 무엇을 나누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일부에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합니다. 너는 좌파야. 옛날에 그렇게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또 좌파로 몰아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선거에 이기겠습니까? 영원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간힘을 쓰고 대통령님이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남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변화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입장들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아주 이 의미 있는 이 오브리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과 핵 전략 자산을 그동안에 어떤 뭐 좀 이 전시나 위급할 때 이런 데만 했는데 이제는 평시에도 상시적으로 한반도에서 임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사실상 상시 배치하는 지금 안을 이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복원해서 우리 안보를 정말 튼튼히 했던 그런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 일환으로 이제는 핵 전력 자산이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걸 합의하고 왔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청문회 지금 뭐 민주당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여당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들 과반의 어떤 발의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막 무슨 청문회라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헌재에다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 탄핵 소추는 3분의 2, 200석 네.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가 기관들은 다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권한의 존부. 그러니까 국가 기관 간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국가 기관 간에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얼마냐,
그러한 권한의 존부에 대해서 쟁의가 있을 때, 네. 다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결정을 해달라, 심판해달라. 이게 권한쟁의 심판인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 네. 사안이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되는 건가 이런 식의 권한쟁의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는 사실 예측이 안 되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돌직구쇼 나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때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오히려 정당성을 민주당이 획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에도 된다. 오히려 더 잘 됐다. 자기네들은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약간 좀 많이 좀 걸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예요. 굉장히 말 길고 어려운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인데 이게 제가 규정 같은 것들 잘 찾아보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꾸라지처럼 살살살 빠져나가는 거고 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로 보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영부인을 국회에 세우는 거. 네. 그게 목표가 아닌가. 네.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 머리로는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국민의힘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저 좌파들이 저런 식으로 그냥 야금야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안에서 내분할 그런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한가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적군이 성벽 밑에다가 굴파고 거기에다가 폭약 장착해 놓고 터뜨리기 일부 직전인데 그런데 성 내에서는 뭐 이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오늘 뭐 하얀색 옷을 입는 게 맞니 빨간색 옷을 입어야 되느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러다가 폭탄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중요한 거는 빨간색 옷이냐 파란색 옷이냐 그 옷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정말로 좀 이렇게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입법 청문회 저거는 그냥 뭐 무시해버리면 저거 뭐 증인 나가지 않으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네네. 굳이 저걸 저는 정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또 의문도 있어요. 어차피 저 뭡니까 이 뭐 대통령 탄핵 발의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법 청문회 예컨대 영부인 증인으로 신청했잖아요. 네. 그런데 증인으로 신청했을 때 증인이 나가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네. 불출석 죄가 있어요. 네. 그걸로 고발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 가가지고 이거는 뭐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옛날 같으면 끝날 텐데 네. 지금은 야당이 워낙 숫자도 많고 뭐 다들 그냥 뭐 그 제정신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뭐 맞네 틀리네 하면서 이거 가지고 뭐 또 특검한다 뭐 한다 뭐 공수처 욕하고 뭐 그다음에 뭐 검찰 욕하고 이런 모습들을 또 요런 요만한 거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일을 키울 게 뭐 눈에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어제 토론회 정말 참 기가 막혔습니다. 뭐 색깔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3대 의혹이라는 것들을 뭐 제기를 하고 했는데요.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한국갤럽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파상 공세로 뭐 여러 가지 문자 논란부터 시작했는데 그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성태의 3년 6개월 실형 선고. 이게 과연 이재명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 문제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민주당이요. 온통 이제 당론 정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당론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